안녕하세요. 1958년부터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약진운동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의 권위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는 마오쩌둥의 동상이 있고 모든 집회에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오쩌둥이 이 대약진운동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그 마오쩌둥이 스스로 대약진운동에 대해서 평가했던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약진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참혹한 대기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슬픈 중국 3부작을 썼는데 제1권 인민민주 독재에서 30장과 3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인민공사에서 같이 먹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쓰여 있는 그 중국어 구호가 밥 먹는데 돈 쓰지 말고 노력해 생산을 제고하자는 그 당시에 매우 일반적인 구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밥을 빨리 먹으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제고된다는 발상이었죠. 저렇게 이제 인민공사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면 중국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일반 민중 사이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오쩌둥은 인민공사가 유토피아의 기초 단위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민공사가 산업, 농업, 교육, 그리고 군사조직까지 결합한 가장 효율적인 공산주의 초기 단계의 인민공동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강력하게 전국에 인민공사를 세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음지의 독보소처럼 인민공사가 마구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10월 말까지 중국 농촌에서 무려 26,576개의 인민공사가 창건이 되었는데요. 전체 농가의 99.1%가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 인민이 이제 군대 조직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인데요. 인민공사는 곡물을 생산하는 책무와 더불어서 철강 생산도 도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오쩌둥의 독특한 발전 전략 때문인데요. 농촌에서 대체 어떻게 철강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마오쩌둥은 마을마다 작은 용광로를 만들고 인민들 중에 모두 토착적인 방법에 따라서 각자 소량의 철강을 생산하면 그게 모여서 중국이 세계 최강의 철강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토법 연강인데요. 여기서 토법이란 것은 토착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연강은 철강을 재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토법 연강에 의해서 생산된 철강이 과연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대약진의 꿈은 대기근의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집집마다 모든 쇠붙이를 공출해서 녹이고 담금질을 했는데 농민들이 생산한 철강은 툭 치면 부서지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용광로 아궁이에 쏟아부은 연료는 그렇게 고철을 녹이는 허망한 불씨로 소진되고 말았죠. 농민들은 결국 곡식도 없이 땔감도 없이 참담한 겨울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겨울인데요. 1958년과 59년 겨울이 그러했습니다. 성과 없는 국제사업에 불려나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기근이 닥친 농촌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지가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대약진의 신기루라고 할 수가 있죠. 대약진운동의 깃발이 중국 전역에 나부꼈을 때 인민의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인민의 유토피아를 약속했지만 그러한 유토피아란 빅브라더 마오의 의식을 점령한 신기루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빅브라더의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유토피아의 꿈을 강요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공 중앙의 고위 관료로부터 산간 벽지의 농민들까지 모두가 한 입으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내뱉은 거짓보렁에 속아야만 했습니다. 불가능을 꿈꾸며 죽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만과 허위의 계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거짓말의 악순환입니다. 농촌의 객관적인 현실에 입각해서 생산 가능한 수확량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부들은 반혁명 분자로, 수정주의자로 부르주아의 끈앞으로 몰렸습니다. 천안성 신양현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던 한 간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계속되는 취재 끝에 결국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맞아 죽을 판이니 모두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죠. 한마디의 땅에서 1000kg의 곡물이 생산된다는 허황된 목표라도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상급 정부에서는 그 예상치에 따라서 곡물을 공출해 갔습니다. 농민들은 노예 노동에 시달리면서 또 무차별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추수 직후 대부분의 곡물을 빼앗겼고요. 그렇게 정부가 곡물을 쓸어가면 바닥에 흩어진 곡식 나달들을 주워 먹으면서 굶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죠. 곡식을 숨기고 강부를 속이고 슬그머니 게으름을 피우고 달아나는 소극적 저항도 있었습니다.
곡물 창고를 털고 식량을 훔치고 간부들과 맞서 싸우는 격한 투쟁도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민의 저항은 전체주의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는 풀벌레에 오른 만큼 허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간부들은 저항하는 농민들을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대기근 피해자들 중에는 많은 경우 노예노동과 무차별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속이는 거짓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앙의 간부들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생산량 증대를 더더욱 종용했죠. 1958년 8월 류자오치는 산동성 샤오장 현의 허위 보고를 그대로 믿고 혁명의 위협을 격찬했습니다. 이후 지방을 시찰할 때마다 그는 더 과감한 시도가 더 큰 수확을 보장한다며 샤오장 현을 보고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1958년 8월 4일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허베이성 쉬수의 농촌을 시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농민들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쁜 얼굴로 대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 곡식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마오쩌둥의 그런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려 32만 명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몰려가는 총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중앙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의 초기 이행이 시작됐다고 마구 선전을 해댔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전체주의 연극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비참하게 붕괴되고 있었는데 하급 간부들은 성과를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우경분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경분자의 낙인을 받으면 곧 정치적 생명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연명이 불가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흔들어대는 대약진의 깃발은 그렇게 모든 인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지만 간부들은 복지부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작전에 불려나온 하사관과 다름없었습니다. 관영매체의 기자들이 취재를 나오거나 정부의 고위 관료가 시찰을 나오면 간부들은 인근 전답에 덜 자란 곡식들을 파와서는 주변 전답에 옮겨 심기까지 했습니다. 눈속임을 피해서 빽빽하게 옮겨 심은 곡식들은 이내 시들고 말았지만 그렇게 철저히 숨기지 않고서는 상부의 추궁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량의 증대를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척박한 땅에 단백질을 제공한다면서 큰 가마솥에 수십 마리 개를 넣고 푹푹 끓인 후에 그 국물을 땅에 뿌리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지의 수출량이 증대할 리 있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개라는 개는 모두 삶아서 땅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유토피아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마오쩌둥이라는 빅브라더는 60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역사의 비약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비약이란 인민이 정신력을 발휘하면 역사가 빨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마오쩌둥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만에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넘어 지상의 공산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부강하고 정의롭고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을 중국이 제일 먼저 세계에서 달성하자며 지친 인민을 다독이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구호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더 경제적으로 이 사회주의 혁명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주의자 후르쇼프의 소련을 대신해서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조급증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더 아끼자며 온 사회를 흔들고 쑤시고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대약진은 대역진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대역진이라고 하면 너무나 큰 걸음을 떼서 뒤로 가는 것을 말하죠. 역사적 반동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농공업 분야의 대약진을 주자면 노동자 농민을 밤낮으로 불러냈지만 대약진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 대신 뒤로 큰 걸음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태보였고 혁명적인 반동이었습니다. 대약진이 아니라 대역진이었습니다. 허베이, 허난, 안수이, 장수, 산동, 중국 전역에 있던 농민들이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끝없이 집단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은 일상적으로 농민들을 윽박지르고 때리고 욕하고 벌 주었습니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받아가려 했지만 배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손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시를 피해서 바닥에 주저앉고 벽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어디서건 틈만 나면 꾸벅벅 졸았고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파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생체 에너지가 전부 다 고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일에 내몰린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생체 에너지를 아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인 태업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저항의 사보타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농민들은 식구들을 위해서 곡식을 빼돌렸고 논밭에서 강제 노역이 시달릴 때는 설익은 날곡식을 씹어 먹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멀리 달아났고요. 낯선 땅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족들에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굶주리고 지치고 병든 농민들의 사보타주는 그렇게 전체주의 정권에 항거하는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기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빅브라더의 암시를 따라서 1959년부터 1960년 봄까지 중국 전역에서는 좌익극단주의와 서압박력 모험주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과장하고 왜곡하는 부과풍이라는 것이 만연했고
상황에 고려 없이 획일적 규정을 강요하는 공산풍도 몰아쳤습니다. 마오쩌둥은 식량 생산량의 급증을 약속하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요구하고 더 강력한 집단화를 위해서 집체 생활을 추진했습니다. 1959년 여름과 가을 전국적으로 더 강력한 식량 조달 투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너무나 참혹한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자, 마오쩌둥도 이렇게 참혹하게 발생한 대기근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에 직언을 했던 전설적인 국방장관 펑더화이의 노력도 있었고요. 펑더화이는 물론 마오쩌둥에 의해서 숙청이 됐지만 그 주변에 있는 리우샤오치나 덩샤오핑 같은 중공 중앙의 그 높은 고급 간부들이 드디어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도 현실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1962년 1월 11일부터 2월 7일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베이징에서는 이른바 7천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7천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중국 전역에 있는 하급 관리들을 베이징에 불러서 그 실상을 듣는 어떤 그런 공청회를 가졌던 것인데요. 중앙정부나 선급정부의 요원들도 있었지만 지방 간부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반성의 기회를 갖자는 취지였는데 대약진 운동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7천인 대회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7천인 대부분은 고통을 겪은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이 아니라 농민들을 괴롭혔던 간부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마오쩌둥이 꾀를 내서 대약진 운동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려 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오쩌둥도 이 7천인 대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우샤오치는 기존연설에서 마오쩌둥의 기본 노선을 긍정을 하되 대약진의 실패 책임을 중공 중앙에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리우샤오치가 정면에서 마오쩌둥이 했던 모든 잘못을 조목조목 다 지적하진 않았고요. 그러나 이 책임이 바로 중공 중앙, 우리들에게 있다는 어떤 우회적인 책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말은 원칙은 옳았지만 과도한 열정과 경험 부족으로 많은 착오가 있었다는 공산주의 정권의 상투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자, 스탈린이 자기가 범했던 오류를 인정할 땐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순수했고 우리의 의도는 좋았지만 우리의 머리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실수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마오쩌둥이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하는데요. 리우샤오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리우샤오치가 매우 역사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평가는 다름 아닌 3분 천재 7분 인재입니다. 대기근의 30%는 자연재해였지만 70%는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상 착오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마오쩌둥의 체면을 지켜주려 했지만 리우샤오치는 실제로는 빅브라더의 잘못을 문책하면서 대약진의 광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자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1월 30일 그 7천인 대회에서 이 회의를 지켜보던 마오쩌둥이 유명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 발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혁명을 하고 있어. 진정 착오를 범했다면 마땅히 인민군중과 동지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스스로 검토했어야만 했소. 작년 6월 12일 중앙 베이징 공작회의 마지막 날 나는 스스로의 결정과 착오를 말한 바 있소. 당 중앙이 범한 모든 오류는 직접적으로 나의 책임이요. 지난 몇 년간 벌였던 공작의 일체 결함과 착오에 대해선 중공중앙이 첫째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내 책임이 가장 크오. 자, 이 발언을 보면 마오쩌둥이 스스로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공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근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을 초래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은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부터 행정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은 상징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주석으로서 자기 권력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자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9년부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직은 유석위에게 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자기가 어떤 행정의 일선에서 일단 물러나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의식혁명을 일으키는 상징적인 권위에 머물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왼쪽 사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리우샤오치고요. 당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덩샤오핑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오쩌둥 대신 행정을 담당하면서 이제 국가 정책을 새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파산된 국민경제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경제 정책은 실용주의 농업 우선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또 이제 경제학자들은 신경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공산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집산화의 정도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서 농민의 자발성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유화 정도를 낮추고 집산화 정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인민을 통제하던 국가의 권력을 좀 느슨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민이 자발적으로 먹고 사는 길을 찾아서 생존의 활로가 열린다는 아주 전통적인 지혜로 슬금슬금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오쩌둥의 학정을 선정으로 뒤바꾸는 매우 스마트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들의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렇게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를 되살리려고 하는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재미난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인데요. 1962년 7월 7일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공 청년단 전체 대회에서 꼬민 방식의 집산화에 역행하는 호구별 책임제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민공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꼬민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같은 막사에서 자고 뭐 이런 식의 집단 생활을 강요하던 그런 인민공사식의 꼬민 방식 집산화에 약간 반기를 들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각각 호구별로 책임을 지는, 그래서 농민들에게 더 자율성을 확장시켜주는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자라났던 그 스촨성에 농민들이 흔히 말했던 어떤 속담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속담은 다름 아니라 누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였습니다. 자, 이때가 1962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고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것은 1978년 12월부터인데요. 그러니까 18년 전에 이미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스촨 사람들이 말했던 누용고양이가 흰고양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그 흥묘백묘론이 나오게 되고 덩샤오핑의 어떤 실용주의 경제 정책이 그 한마디로 새롭게 입안되게 되었죠. 자, 그걸 보게 된다면 덩샤오핑이 추진했던 집산화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반면 덩샤오핑에 반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중국의 경제가 슬금슬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가 9%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활로를 뚫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류셔츠와 덩샤오핑의 신경제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61년부터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62년 그 7천인 대회를 통해서 마오쩌둥이 확실히 물러나니까 그때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됐죠. 이들이 했던 정책은 곡물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곡물 분배를 개선하려면 좀 자율성을 확장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집단화가 약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화를 무리하게 농촌에도 막 철강을 생산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2%의 토지 정도는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서 이 사람들이 텃밭도 일구고 그러면서 이제 소농으로서의 자기 생존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인민공사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는데요. 인민공사의 규모를 축소하려면 인민공사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만 명 있던 것을 한 7천 명 정도로 잘게 쪼개서 3개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59년에는 26,500개 정도의 인민공사가 1963년이 되면 7만 4천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집산의 정도는 낮아지고 농민의 자율성은 커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수렴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생산량이 61년에는 1억 9,300만 톤이었는데 65년이 되면 2억 4천만 톤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자, 이렇게 곡물 수입량도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에는 대약진 운동을 추진할 때 부족한 곡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입을 하면 되는데 그 수입을 하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하는 마오쩌둥 특유의 자력 갱생 노선을 갔기 때문에 수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유연하게 수입량을 늘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962년에는 370만 톤이었는데 63년이 되면 420만 톤으로 그 수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도 바뀌게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해빙의 무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슬금슬금 복권이 돼서 또 영화, 예술, 문학들이 이제 부활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가 바뀌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식의 또 새로운 중국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오쩌둥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불안감은 크게 두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권력이 약화돼서 자기가 주변으로 밀려난다는 불안감이었죠.
그 사람은 이제 스탈린의 운명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죽고 나서 3년 뒤에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후르쇼프가 스탈린을 최악의 독재자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아니면 권력에 밀린 다음에 자기 밑에 있던 수하들에 의해서 자기가 독재자로 몰려버리는 그런 참혹한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마오쩌둥이 순수한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는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다시 복원시켜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수정주의 노선을 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마오쩌둥의 음험한 권력욕이 그를 그렇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의 신경제정책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1965년 말이 되면 마오쩌둥은 그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문화태의 혁명을 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오쩌둥이 어떤 방법으로 저 사람들의 권력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빼앗아서 중국 사회를 다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